2월 한 달간 진행하는 보꾸러미 라이브 특강과 카톡방 이벤트, 이 모든 게 무료이니 참여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경준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 저번 달에 뵀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못 뵀어요. 네, 전에 다행히 언급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말에 좋아가지고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 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다시금 월간 주포 시간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간 주포 시간에는 우리 부장님과 함께 다음 달 좀 주도주로서 유망하게 볼만한 좀 대표적인 섹터 내지는 뭐 기업군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를 미리 약간 좀 힌트를 찾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코너인데,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인 2월에는 어떤 주식들이 좀 좋을 것이느냐, 제가 생각하는 거, 부장님 생각하는 거 각각 탑3를 꼽아가지고 이제 같이 토론하는 자리인데, 작년에 저희가 그래도 함께 공부했던 주식들이 거의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방송 보고 오신 분들도 많고 뭐 좀 뿌듯한 거는 보통은 예전에 저한테 오시는 고객분들은 계좌가 망가져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오신 분들은 계좌가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종목들이 차곡차곡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요 다음 스텝을 같이 밟아보자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라 가지고 보면 이제 익숙하고 당장 쳐낼 게 없네 이러면서 되게 건실한 이제 포트폴리오로 봐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사실 한국 증시 기준으로는 아직 와 진짜 좋다 할 만한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는 순간임에도 그래도 저희가 선별하는 주식들이 그래도 다행히 너무나 감사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저 또한 매우 다행이고 오늘 이 시간이 또한 기대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발자취가 사실 이 스케치북 안에 있거든요. 잠깐 살펴보면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여러 차례 둘 다 겹쳤던 부분이 방산, 조선, 그죠? 조선, 그다음에 AI, 트럼프로 인한. 사실 조선이 계속 겹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조선이 그때부터 계속 좋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 조선주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좋으셨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조선 외에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것도 좀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좀 가득가득 저희가 힘을 합쳐서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2월 과연 부자님께서는 어떠한 주식을 좀 유망한 주도주로 보고 계신지 그 첫 번째 순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는 피지컬 AI입니다. 역시 AI를 빼놓을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CES에서 이제 다시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꼼짝꼼짝 이제 움직이고 있죠. 비단 이제 AI라는 게 HBM만 저희가 생각을 했다가,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뭔가 반도체가 필요하고 로봇도 뭔가 움직일 때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쪽이 필요하고 하드웨어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그 자율주행 차든 아니면 로봇 같은 경우에 현실 세계에서만 시뮬레이션을 하기에는 뭐 시간과 뭐 아니면 그게 이제 파손됐을 때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꾸려가지고 그 내부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장, 뭔가 학습을 추론까지 가는 단계가 있지만 학습량 자체도 디지털 공간에서도 학습을 하고 외부에서도 학습을 하고 그런 두 부분이 같이 학습량 자체가 늘어나고 저장해야 되는 양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데에 아이디어를 착안해가지고 낸드 쪽이라든지 뭐 개별 종목단에서 그 저희가 살펴볼 그 소부장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반도체 HBM만 놓고 볼 게 아니라 확장해가지고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로봇까지도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래서 왜 로봇을 봐야 되냐라고 하면 결국은 미국이 이제 패권을 쥘 때 AI를 중심으로 쥐고 여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하드웨어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로봇으로 이제 그걸 대체해 나갈 때에 그 로봇에 소프트웨어를 심거나 뭐 로봇이 잘 움직이게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보강을 해 나갈 텐데, 그게 제조단에서는 중국에 그게 불안해가지고 맡길 수가 없겠죠. 자기들하고 결국은 약간은 적대 관계인데 그렇죠. 보안, 안보가 달려있는데 중국 업체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생산을 맡겨가지고 걔네들이 뭘 장착하고 그 눈을 달고 보고 걸어다니고 하는 건데 그걸 중국제를 쓴다? 이게 조금 힘들 거예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 실제 기술 유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뭐 로봇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가 굉장히 뭐 중국과 미국에 더불어가지고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마치 조선처럼 같이 엮여가지고 우방국에서 생산 라인을 함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피지컬 AI라는 그릇 안에 이제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반도체도 들어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로봇을 개별 종목단에서 많이 찾으시거든요. 저도 뭐 개별 종목단에서 많은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했고 이게 점점 마치 조선이 일반 그 큰 종목에서 나중에 그 기자재, 엔진 뭐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듯이 지금 로봇 쪽에서도 굉장히 종목들도 다양해지고 있고 수급도 많이 신규로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거 외적으로 그 제일 중심을 개별 종목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테슬라 뭐 휴머노이드를 우리 또는 그와 유사한 거를 우리나라 대기업 단에서 혹은 개별 기업과 힘을 합해가지고 뭔가 생태계를 조성해가지고 이 그 미국 중심의 휴머노이드 시장에 제조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이런 쪽으로 그러면 그 생태계의 초입에 지금 투자를 숟가락을 얹어야 되겠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은 약간씩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로봇은 그 전혀 차익 실현 없이 좀 세게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비중을 늘린다는 의미고 늘려나갈 거고 이거는 그 종목들의 미국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모멘텀으로 짧게 요거 많이 올라왔으니까 익절해야지 뭐 딴 데 가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요 생태계 속에서 이게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연관 지을 수 있겠다. 이 약간의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많이 이제 그 힘을 실을 생각입니다. 로봇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근데도 더 늘릴 예정이신 더 거예요? 늘릴 예정이고 많이 올라왔지만 익절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아까 사실 저도 오늘 피지컬 AI를 준비했거든요. 야, 이게 참 신기해요. 흐름을 진짜. 진짜 신기하고. 근데 어찌됐든 근데 저는 피지컬 AI 부분을 봤을 때 크게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 이 큰 두 가지를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장님께서 제 입장에서 좀 흥미롭게 들렸던 게 반도체를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작년에는 AI 인프라 관련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쪽으로 이제 GPU랑 HBM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반도체가 이제는 로봇이나 뭐 이런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들어갈 테니 오히려 또 다시 2차 사이클이 나오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사실 저는 반도체를 다시 넣은 지 3주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항상 이제 SK 하이닉스를 먼저 놓고, 왜냐하면 국내 증시를 그 환율단에서 볼 때 환율이 고점이었다가 이제 약간 빠진다거나 어쨌든 시장이 미국 국채 금리가 꽉 찬 곳에서 위험해 보일 때부터 약간 내려올 때 신흥국이든 우리나라 비중을 높여 나갈 시점에 우리나라를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볼 때는 매니저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그냥 HBM 생산국 요 정도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메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부터 세팅을 할 거다라는 전략을 기본 세워놓고 이제 SK 하이닉스를 먼저 놓고 그러면 이 단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밑으로 가지치기가 HBM 밸류 체인으로 될지 지금은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저는 향후에 이제 올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게 그 사실 이제 기재부의 뭐 정부 정책
그 방향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봤을 경우에 올해 수출 증가라든지 거기에서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 부분이 다소 주춤거린다라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처럼 이렇게 긴 사이클의 초입이다라고 보고 끌고 가야 될지는 고민이에요, 사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플레이를 할지, 그런데 그 단기라는 게 비단 뭐 1, 2월 뿐만이 아니라 상반기까지 반도체를 좀 끌고 갈지, 아니면 상반기 때 잘 끌고 간 다음에 하반기에도 이게 더 마치 확산이 돼가지고 그 더 이제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연중에 그 반도체의 키워드를 잡고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작년처럼 단순히 그냥 그 HBM 좋은 거 알겠는데 삼성전자 안 되니까 반도체 안 좋고 D램 낸드 안 좋으니까 이렇게 주춤거리고 중국 치고 들어오네 계속 안 좋을 거야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HBM 쪽에서 SK하이닉스를 선두로 해놓고 그 이후에 뭐 SKC 유리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는 개별 종목들이 있는데 언급이 조금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을 조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도 크게 세 가지 꼭지를 보시는 거네요. HBM 유리기판, 하이브리드 본딩. 네. 뭐 낸드 쪽도 아까 전에 학습량이 이제 증가되고 이럴 경우에 저장하는 용으로다가 증가되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저희가 반드시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이런 큰 틀을 연중에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들을 딱 잡아놓고 그 플레이를 이제 해나가는. 그런데 수출 증가세라든지 이게 다소 빡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간다, 무조건 고점 치면 역시 좋아하고 따라잡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나가면서 짧은 사이클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국채 금리가 쭉 떨어지면서 환율도 좀 진정이 됐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엄청 샀잖아요. 그 대부분이 사실 또 반도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그와 비슷한 흐름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사모으는 반도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만 이게 단기적인 흐름인지 장기적인 흐름인지는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그렇죠. 이게 그 미국의 반도체는 장기입니다. 확실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중국이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은 이렇게 탁 꺾여줬으면 미국이 이렇게까지 그 강하게 패권을 잡으려고 안 했을 텐데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계속 따라잡고 있어요. GDP라든지 이 폭이 미국 입장에서 벌어지면 좋을 텐데, 미국의 이 격차가 더 났으면 좋겠지만 이게 촘촘하게 이렇게 계속 같이 올라가는 국면이거든요. 이거를 AI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넘사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의중이고, 그 생태계를 이제 밖에 현실 세계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강점은 마치 그 파운드리처럼 제조단이기 때문에 뭐 지금 조선처럼 어쨌든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도 마찬가지죠.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쪽을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따라 붙어줘야 되는 그런 생태계를 이해하면서, 한 딴에 미국의 반도체는 계속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아이디어가 순환을 한다. 이게 사이클이 길지 짧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다. 작년처럼 너무 포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사실 작년에 핵심 주도주가 반도체였었기 때문에 아마 아직 반도체를 보유해서 조금은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슬슬 이제 본전으로 왔을 때 털고 다른 걸 사야 될지 아니면 좀 계속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에 그 키워드에 속해져 있는지부터 보셔야 되세요. 만약에 팔고 딴 섹터 간다, 그럴 수 있죠. 그거 오케이. 그것조차도 사실은 연중에서 나올 법한 키워드 내에서 주도 섹터 내에서 움직여야 하시면서, 반도체 먹고 있는 거를 팔고 좀 싸 보이는 반도체로 간다, 요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탑픽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지금은 시장이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큰 폭으로 뭐 3천 가고 이런 거는 없고, 이 개별 단에서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든 섹터 장세가 연출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빨리 주도주를 이제 끌어올린 다음에 다음 주도 섹터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얘가 조금 쉬더라도 제2차, 3차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주도하고 있는 수급 쪽으로나 뭐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쪽을 놓으면서 굉장히 싸 보이는 그 종목을 선택하면 안 되고 여기서 또 하나 아이디어 아닌 아이디어가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빠진 이유가 그 주가는 원래 EPS하고 퍼잖아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에 EPS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퍼 밸류에이션을 우리나라 아리까리하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 좀 안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치인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면서 보통 한 11배 정도의 퍼가 놀던 게 지금 8배 정도로 떨어지는 그리고 삼성전자 PBR 1배 미만도 봤었고 이런 식으로 그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 고민이 있었던 작년의 하락 시장이었고 그러면 올해 이게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면서 지수가 끌어올려질까는 고민이 되겠지만 평균 회귀를 하면서 평균선 10이나 11 정도까지는 반등은 올 테고 이때는 큰 종목 위주로 먼저 갈 거고 이 다음 단에 그 평균 밸류에이션에 수렴했을 때는 개별 종목 섹터를 이제 잘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주도 섹터와 그 주도 카테고리 그 키워드 내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월간 주포를 꼭 챙겨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왜냐면 이제 매달 그 시기에 맞는 주도주를 계속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좀 집중 공부를 하셔도 굉장히 큰 힌트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장님께서 2월 또 유망한 주도주 군으로 첫 번째 피지컬 AI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빈님 차례가 기대됩니다. 올해 첫 주도 이제 월간 주포의 첫 1번을 수빈님이 뭘로 여실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괜히 이제 부담감이 생기는데요. 네, 2025년 첫 번째 월간 주포의 첫 번째 섹터로 제가 꼽은 건 부장님과 투자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근데 대신에 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나라라라 로봇이야. 네, 태권브이 로봇. 로봇 하면 또 태권브이 한국 로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국 로봇 잘 만듭니다. 자, 아무튼 제가 첫 번째 픽으로 로봇을 픽한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번에 CES 2025에서의 젠슨왕의 발언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피지컬 AI가 GPT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시대이다 라고 하면서 로봇과 자율주행이 좀 더 부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I를 계속 발전시키다 보면은 그 종착지가 로봇과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로봇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공부를 했었던데 그때부터도 로봇의 끝판왕이자 종착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었거든요. 결국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게 로봇의 가장 종착지이자 지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로봇을 단순히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제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로봇이 필요한 게 다가 아니다. 이게 제조 공장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가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방, 이 방산을 지키기 위한 용어로도 쓰여진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로봇의 대수가 이 전 세계 인류의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저는 이 얘기 한마디 듣고 로봇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큰 시장이 또 어디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뭐 자동차 시장도 물론 큰데 끼케봤자 한 명이 한 대를 살까 말까거든요. 근데 인류의 3배 이상 되는 시장이 이제 막 생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 시장을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우리가 로봇이 재작년에 시장의 주도주였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로봇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였다라고 봐요.
그를 기반으로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제조 기반으로 로봇이 필요했기 때문에 로봇에 막 투자를 하면서 야, 이거 기업들이 로봇에 투자를 하는구나, 이 시장이 커지는구나 하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로봇이 다시금 부각이 됐던 게 그 흐름이 더 커진 거거든요. 삼성이 지분 투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최대 주주로 올라가고, 그 외에 여타 다른 대기업들도 로봇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심지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이러한 피지컬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선 사이클 때보다 지금의 사이클이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부장님께서도 로봇에 좀 더 비중을 늘리는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는 이유가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굉장히 특이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매년 1월에 그 시장을 가장 주도했던 주도 섹터가 2, 3월 내지는 상반기까지도 주도주 역할을 하더라 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를 토대로 올해를 바라봤더니 올해 1월 가장 강한 상승률을 기록한 게 단연코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로봇이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을 때도 보시면 1월에 주도주의 역할을 로봇이 했었고, 그 흐름은 2, 3월까지 이어지면서 1월 이후로도 거의 추가적으로 100% 가까운 추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더라고요. 올해에도 1월에 로봇이 이렇게 강한 만큼 남은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시기에 로봇이 다시 부각이 됐던 건 뭐 삼성의 지분 투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엔비디아와 이제 테슬라가 좀 더 이 로봇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 피지컬 AI 시대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끼가 넘치는 그 두 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명품 조연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국내 기업이 로봇은 하드웨어 껍데기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뭐 태권브이처럼 이렇게 막 이런 로봇 형태의 로봇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 뇌, 소프트웨어 역량은 많이 딸리는 게 현실이라,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미국 쪽에서 결국 패권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제조의 강점은 있기 때문에 분명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의 역량이 없으니 그 제조의 역량을 갖춘 기업들과 협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그러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누가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서 기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일단은 물 건너 가기 전에 우리나라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과 뭐 지분으로 엮여 있거나 아니면 국내 대기업들에 뭐 납품을 한다던가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우선시 좀 살펴보시면 더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LG가 투자한 기업이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포스코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뉴로메카, SK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유일 로보틱스. 이 정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안에서 로봇 기업들을 좀 더 집중 공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이제 저희 로봇을 투자할 때는 대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하거나 이제 대기업의 자본이라든지 생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협업이 가능한 기술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그것 또는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제 세분화 시켜가지고 소프트웨어 역량이 있는 쪽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제 살펴보시다가 간혹 나중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이슈가 뜨면서 국내 기업이 뭘 했다더라 같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원래는 테마적으로 보고 세론을 하는 게 맞는데 로봇에 한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그 시점부터 붙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찌라시냐 찐이냐는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연락 주십시오. 바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이거 찐이에요? 일단 저부터 연락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물릴 일이 없도록. 네, 좋습니다. 2025년 2월 저희가
같이 좀 좋게 보는 대표 유망주, 주도주로는 첫 번째 피지컬 AI이자 로봇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월에 두 번째로 사실 뭐 순차는 저희 나름이고요. 아, 그렇죠. 네. 2월에 그래도 좀 나름대로 유망한 주도주가 될 만한 후보군으로 생각하는 그 두 번째를 같이 이야기할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피지컬 AI 로봇을 살펴봤고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 네. 어떤 걸 이제 준비해 오셨나요? 뭐가 눈에 딱 띄는지. 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해주십시오. 네, 로봇에 이어서 저는 두 번째로 자율주행을 꼽았습니다. 자율주행을 꼽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또한 큰 범위 내에 있는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휴머노이드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놓일 만한 가능성을 매우 낮다라고 봐요. 테슬라만 보더라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굉장히 앞서가 있는 선두 기업만 보더라도 올해 테슬라 자체 공장에 테스트로 넣겠다라고 하지 이거를 뭐 당장 상용화한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빨라야 뭐 3년 이내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가 된다고 봤을 때 저는 그 전 단계에 우리가 좀 더 그래도 현실적으로 살펴볼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자율주행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최종 끝판왕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 자율주행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자율주행이 되어야 로봇도 어디든 알아서 다닐 테니까. 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취임을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저는 이번 이 2.0 시대에는 일론 머스크와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투자자로서 관심이 가는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트럼프 관련 책이랑 일론 머스크 관련 책을 이제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이 교집합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찾은 교집합은 이제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요 세 개 분야였고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가상화폐 쪽이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일단 당장에 시너지가 클 수 있을 만한 곳은 자율주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당장 돈을 버는 쪽이 자동차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로 돈을 벌어야 로봇으로 이제 또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텐데 근데 이 자동차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는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잖아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나 이제 그린 뉴딜 폐지한다. 막 전기차 이제 뭐 보조금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전기차 시장이 많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도 전기차로 봤을 때 중국 쪽의 그런 저가 물량 공세에 사실 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테슬라 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도 이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중국에게 그 자동차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결국 전기차 시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하드웨어로는 중국의 이 값싼 전기차를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로 좀 경쟁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 즉 자율주행의 역량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계속 좀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하는 등 트럼프 또한 이런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이 자율주행 시장이 상용화되는 게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에 또 젠슨왕의 기조연설을 보면 도요타와 미래차를 같이 좀 준비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쪽도 좀 살펴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자율주행 시장을 다른 완성차 업체들 여기엔 또 현대차 그룹도 끼겠던데 자율주행 진영을 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살짝 피지컬 AI 말씀하실 때 나왔던 개념인 디지털 트윈이잖아요. 이제 가상 세계에서 계속 테스트해서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엔비디아가 도와주니까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상용화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시기에 또 자율주행을 로봇이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면은 한 발 앞서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 기업은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내지는 엔비디아와의 그런 협력 구조를 갖출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누가 있을까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좀 주요 부품들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뭐 피런티어라든지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이제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있긴 한데, 이 카메라 모듈 쪽은 워낙 스마트폰 시장이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시장이 좀 살아나줘야 관련 기업들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와 이와 관련한 모멘텀을 좀 가진 기업이 MDS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그래도 최근에 좀 바닥에서 다시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부장님 혹시 자율주행 따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뭐 저희가 아마 작년에 거의 제일 처음 만났을 때 2차 전지 얘기를 다뤘을 때 네. 2차 전지는 안 좋게 보는데 2차 전지 뭐 전기차가 옆에 지나가네 이렇게 바라보는 그게 아닌 자율주행차가 다니네 이렇게 돼야지 그 시장이 이제 캐즘을 극복하고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 쪽은 지속적으로 안 좋고 지금의 뷰도 안 좋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쪽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라이다 기술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이제 특정 기술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중국에 당연히 조금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이 안 되고, 거기에서는 워낙 국가 보조금 쪽으로 지급이 되면서 이제 움직이는 쪽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그 테마 단에서는 역시나 테슬라의 뭔가 밸류체인과 연관된 기업,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피런티어 요 기업 위주로 일단은 세팅을 하고, 나머지 애들이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뭔가 그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붙일 수는 있는데, 그 종목수를 확산시키기보다는 종목수를 좁힌 상태에서 이제 갈아타기. 아까 전에는 로봇은 종목수를 넓혀도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단기 힘이 나오는 쪽으로 단기 움직임을 이제 무브를 한번 보여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메인 주도주 섹터는 아닌 거네요. 이게 국내에서는 그 종목풀이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제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뭐 기술적으로야 뭐 둘째 치더라도 이거를 포트에서 뭐 30%를 채워 넣는다? 그 좀 힘들 것 같아요. 포트 전체에서는 뭐 10%에서 12% 정도 넣는다라고 하면 그 내에서 이제 종목을 하나를 세팅을 할지 한 3-4개로 세팅을 할지, 그러면 단기적으로야 뭐 당일날 너무 시장은 안 좋은데 걔만 움직인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짧게 한 25% 정도까지 비중을 늘렸다가도 하루 이틀 내에 이렇게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종목수를 조금 제한을 두시고, 가장 힘이 좋거나 또는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하거나 안 속했지만 뭔가 연관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짧게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장님께서 준비한 2월 유망한 주도주 후보군은 무엇인가요? 이 친구가 또 나오나요? 이 친구가 또 나왔습니다. 또 조선이 나왔고요. 조선을 이번에는 좋은 말 한 70%, 약간 이제 물음표 30% 해가지고 경각심도 가져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원래 조선이라는 거는 이제 후판 가격하고 신조선가하고 원래 동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후판 가격이 빠지면 신조선가도 빠졌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신조선가가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은 역시나 뭐 친환경선이라든지 노후선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단에서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상에 3만 대의 배가 떠돈다라고 하면 중국과 한국이 대형선 쪽으로다가 1년에 대응할 수 있는 배의 수가 400에서 500척 정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교체 수요가 일어나더라도 그 물량을 다 공급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계속 좋다로 작년 중순부터 이제 끌고 왔다가 뭐 MRO가 붙으면서 2차 상승이 일어났었죠.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그 MRO라는 거에서 물음표를 하나 던지고 싶은 게, MRO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다 주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MRO 시장은 처음부터 대형선이라든지 아니면 전투함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MRO 쪽도 마찬가지, 유지 보수도 마찬가지지만 뭐 나중에는 배를
그 건조한다라고 하죠. 이제 전투함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MRO의 레퍼런스가 쌓이고 나서 이제 그 조선도 이제 새로 건조할 수가 있을 건데 전투함을 처음 MRO를 대형 선 그리고 전투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원함부터 들어가거든요. 조그만한 배라든지 돈이 별로 안 되는 그래서 연간으로다가 1, 2천억 정도의 레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쌓다가 나중에 이제 너도 한번 들어와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도 좋았고 거의 슈퍼 사이클과 비견될 정도로 장기 사이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곤 있는데 이게 MRO 시장이 그 뒷단에 그로부터 좀 너무 시간이 뒤에 있는 부분까지도 땡겨가지고 예, 주가가 반영했다라고 하면 약간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조선사의 이제 평균 이제 선행 PBR이 보통은 한 2.8배 정도인데 지금 현대중공업이 4.3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이제 좀 위에 있는 이제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비중 조절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욕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좋다고 하고 이 사이클을 먹은 다음에 지금에서야 익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현대중공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돌을 안 던지시길 바라면서 그들이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지주사가 75% 들고 있는데 약간의 주가가 고점일 때 유동화 시키고 싶은 그 니즈가 있고 블록딜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고 대신 LNG 쪽은 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때도 제가 조선을 말씀드리면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미국 쪽 수주가 나올 거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랠리가 가팔랐는데 보통 이제 그 기자재 쪽은 성광밴드를 필두로 해가지고 하이록이라든지 그 나머지 동성하이텍이라든지 3에서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면서 수주가 계속 터지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게는 보지만 이제 고민의 영역이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 지금 다 너무 좋죠. 배부르실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 먼저 앞단에 투자하신 분들은 한 140% 정도 현대중공업 수익이고 같은 날에 삼성중공업 샀는데 50%대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주도주를 사야 된다가 그렇죠. 일단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밸류가 고민되면 이제 밸류가 조금 싸다고 여겨지는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26년도까지 OP 마진이 더 확장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믹스를 해주고 그때 조선을 말씀드릴 때도 현대미포조선이 올해의 상승 기울기가 가장 세다 해가지고 넣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 시나리오가 될 때의 쾌감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익이 주어질 때 익절을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찰 때까지 다 노리기보다는 늘 이제 MDD 관리 중요하게 보는 그런 고점에서의 하락률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익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항상 저는 12월부터 늘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미국 주식은 개별 단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해요. AI 뭐 미국 ETF 이런 거라든지 ETF로 싸기보다는 개별 단에서 좀 매매를 해 주시는 게 유리하고 국내 주식은 애따 모르겠다 하면 그 조선 ETF가 또 있거든요. 걔들도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25%, 30%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모를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ETF로 국내는 섹터로 싸고 미국은 개별 단으로 투자하시는 거를 또 한번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반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엄청 텐데. 많죠. 네. 수익률은 국내도 이렇게 핀셋 투자가 낮지만 미국도 모르니까 이제 ETF로 편하고자 투자를 하듯이 국내도 조선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ETF 넣은 거거든요. 12월 달에. 그런데 흐름이 한번 크게 수급이 쏠릴 때는 개별 단에는 손이 안 나가더라도 그러면 ETF로 싸져 있는 걸로라도 한번은 담아보자 라고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한국 주식이 이 순환매가 빨리 돌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얘도 조선이야? 하면서 막 사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좀 감안한다면 이제 나는 너무 많이 올라서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좀 ETF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또 방편이다라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빨리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 큰 묶음, 그 다음에 기자재도 엔진부터 대응을 했었고 LNG로 확산을 시키고 막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걸 스터디해 나가시면서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ETF 대응 또는 그냥 대형 이제 뭐 한두 종목에 싸가지고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도 조선을 분할매 또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사실 국내 거의 유일하다시피 트럼프 수혜로 역기매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이미 기대감을 쫙 흡수하면서 올라갔던 주가 상승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가 취임한 상황이기에 어느 정도는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단기 과열이 된 만큼 일부 수익을 좀 챙겨놓고 남은 물량으로 좀 더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준 부자님과 함께 월간 주포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순서네요. 저희가 함께 또 보고 있는 2월 대표 유망한 주도 섹터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번에는 부자님께서 먼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도 신규 상장주 요거를 언급하는 쪽이 없었거든요. 작년 뭐 11월, 12월 놓고 봤을 때 이제 지속적으로 월간 주포에서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이런 아이디어 또는 뭐 다른 고객분들이 여쭤봤을 때에 제가 뭐 어떤 특정 섹터를 짚기보다는 신규 상장을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국내가 이제 지수단으로 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럴 때에 개별 아이디어 또는 개별 기술이 있는 쪽으로 이제 붙어야 된다. 거기에서의 핵심은 CEO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신규 상장은 이런 아이디어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가장 그 중심으로 봤던 게 토모큐브라는 종목이었었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토모큐브라는 종목을 이제 여전히 탑픽으로 꼽고 그때 많이들 놀라셨던 게 목표 주가 듣고 놀라셨거든요. 10,000원 초반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50,000원까지 끌고 가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업 관계자분들도 이제 놀라셨고 그 덕분에 4월 달에 이제 그 대전 본사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분을 교수님을 모시고 시연회를 여는데 거기에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지금 여전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원래는 바이오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살아있는 세포를 3D로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회사다 였는데 이게 비바이오 쪽이 먼저 터졌죠. 유리기판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유리기판 하이브리드 본딩을 올해의 탑픽으로 보자라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유리기판 또는 하이브리드 본딩 HBM까지도 관찰할 수 있는 이제 토모큐브. 그런데 여기에서 짧게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원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는 이제 표면만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과 이런데 그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미세 크랙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할 수 있는 쪽은 토모큐브가 거의 유일해서 그 무조건 해당하는 업체들은 써야 된다. 필수적으로. 요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3D로 관찰을 하면 2D로 검사를 광학으로 하는 것보다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 회사가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업체에 문의를 해본 결과 빨리 이제 인라인 공정 속에서 지나가죠. 이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것만 딱 집어가지고 라인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달리해서 너는 3D로 다시 한번 보자 라고 하기 때문에 AOA로 한번 뚫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를 토모큐브가 한번 검사를 다시 한다. 그래서 그쪽도 좋고 그 신규 상장 중에서 굉장히 이제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쪽에는 하이젠 RNM이 있었고 스페이스 X 쪽에 2차 밴더로 들어가는 HVM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전부 다 신규 상장 범위 내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토모큐브랑 더불어 가지고 갔었던 에이럭스라는 종목도 드론으로다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거나 또는 생산 단가를 낮추거나 기술적으로 비용 또는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빨리 또는 범용적으로다가 이제 다 그 미국 제품과 호환이 되든 유럽 제품과 호환이 돼가지고 어디에나 싸고 빠르게 이제 접목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시장이 안 움직일 때 그리고 올해는 제가
밸류에이션까지는 그 대형 종목까지로 올리는데 이 너머는 확장이 뭔가 그 묘연하기 때문에 이 넘어서는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신규 종목을 그 좀 많이 살펴보셔라. 워낙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연말이라고 그 보셔도 되고 한 6개월 정도로 놓고 보더라도 2배 이상 간 종목도 많았고 보통 이제 50% 이상.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늘 이제 신규 상장은 공모가부터 해가지고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나고 나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기도 하는데 그런 종목들은 한 10% 정도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에서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보유예수 끝나고라든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한 달 내로라든지 공모가를 돌파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한 달에서 3달. 보호예수가 한 달짜리, 3달짜리, 6달짜리가 있는데 보통 3달 내로 그 상장했을 때의 가격권을 넘어서면서 이쪽으로 모멘텀이 붙는 종목 중에서 CEO가 탄탄한 그러면서 좀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쪽 섹터에 기존 대장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이제 무시하고 혼자 독자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신선하게 여기기 때문에 빈집이었고 그래서 공략을 하는데 약간 난이도가 올해는 있을 수도 있어요. 작년 말부터 해서 그쪽으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요 아이디어를 이제 차용해가지고 또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덤비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요 이제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종목이 아닌 1, 3개월 이후에 보유예수 물량 체크하면서 그 넘어서면서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 위주로 압축. 그게 미국과 연관지어 가지고 뭐 뭔가 서로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짜여지는 섹터, 뭐 테마, 종목 이런 식으로 압축해 가지고 들어가면 반드시 성과가 날 시장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저도 신규 상장주 매매를 좀 꽤나 해봤는데 신규 상장주가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유난히 강했던 시장은 시장이 안 좋고 기존의 주식들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아우 다 됐고 새로운 놈 찾자. 그러니까 이런 시장일 때 좀 강했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작년 하반기가 거의 그랬기 때문에 그때 유난히 강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시장이 다시 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주식들 우리가 좀 다 알만한 주식들이 강한 상황에서도 신규 상장주가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들과 같이 이제 가면서 차별적인 상승은 보일 거라고 보이는 게 지금 시장이 딱 그렇거든요. 제가 준비했던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전부 다 뭐 칠레들이 별로 없어요. 전진건설 로봇 정도 이제 걔는 2배 이상 오르면서 신고가긴 한데 왜 치냐 하면 산불 때문에 또 올랐거든요. 그게 CPC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펌프카인데 미국의 뭔가 인프라 투자 이런 쪽으로다가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해가지고 우크라 재건과 더불어가지고 필요하다. 북미 쪽에서 MS 2등이다 라고 해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오버슈팅 이유가 LA 산불 때문에 뭔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업체 측에 연락을 해보니까 제가 뻔히 캐파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 600대 연간 600대 풀로 1000대 정도인데 이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풀캐파니까 베트남으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한 300대 정도 더 만들 생각이었었는데 이게 마스크처럼 뭔가 팬데믹 때처럼 뚝딱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장 짓고 여기서 뽑아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산불 났다고 바로 이게 바바박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친 거고 그러고 치고 나서 주가가 또 한 10% 정도 올라가지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질문을 주셨던 기존 애들도 가는 시장 속에서도 얘네들이 여전히 오를 수가 있고 제가 집중하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PF라든지 국내 자금이 씨가 말랐다가 이게 약간 숨통이 트이는 구간에서는 벤처 캐피탈 단에서든 아니면 IPO 단에서든 자금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올해 핫한 섹터에 한해서만 그 무분별하게가 아니라 그런 sek터 내에서만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자.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대신 꼭 탐방이라든지 최소한 IR이랑 전화를 딥하게 해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그 보고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달라질지를 단기 대응하기보다는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퍼즐을 맞춰 나갈 때에 혼자만의 그림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기업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의견을 조율해 보시는 게
그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거든요. 주식을 할 때 그 사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싸게 사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얼마나 실어놨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으려면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확실히 알려면 특히나 기존 종목이 아닌 잘 모르는 종목에 한해가지고는 굉장히 딥하게 들여다보셔야 돼가지고 반드시 기업에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전화하니까 어디에 연결을 해줘요, 연결을. 그래서 어디시냐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일반 그거였다라고 하면 아예 그 부서로 연결 자체가 안 됐을 것 같은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전화 주시면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신 하루 내에 바로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대신맨. 네. 나중에는 탐방맨으로. 탐방까지. 네. 네.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탐방 뭐 멀수록 좋을 수도 있죠. 집에서 멀수록 좋을 수도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잡아가지고 제가 가드리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그 한 문장 또는 세 줄로 요약이 반드시 가능해야 돼요. 본인이 투자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딱 핵심 키워드를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확실히 CEO와 그 기업들의 사업들을 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최근 시장에서 좀 핫한 이슈 내지는 미국과의 그런 관계성 이런 좀 뭔가 모멘텀으로 좀 그려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수빈님 마지막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이제 2월 유망한 또 주도주 후보군으로 꼽은 세 번째는 우주항공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좀 기술주가 저는 좀 정리가 됐는데 우주항공 네, 화성 갈 거야. 네. 이게 예전에는 일론 머스크만 화성 갈 거야를 외쳤는데 최근에는 트럼프도 외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또 얘기한 거 보니까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최근에 부각받지 않았던 우주항공 관련 섹터들이 이 촬영일자 기준으로 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우주항공 산업이 저는 이제 투자할 때 돈의 흐름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투자가 좀 결합된 곳을 찾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트럼프 2.0 시대에서도 일론 머스크와의 그 시너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둘의 책을 읽으면서 교집합을 찾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큰 게 제 기준으로는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우주항공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애초에 우주항공 산업에 굉장히 진심이었고 심지어 이 산업에 큰 획을 그었죠. 기존에는 우주항공이라는 이 산업이 국가 주도의 산업이었다면 민간 주도의 산업으로 변화시킨 인물이 사실 일론 머스크였거든요. 네, 스페이스X의 로켓 재활용으로 단가를 확 낮출 수 있었던 걸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산업의 판도 자체를 이제 바꾼 건데 이 우주항공도 저는 왜 이게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미국이 그리고자 하는 패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산업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무슨 말이냐면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국방력이 중요한데 미국 입장에서 더더욱이 지금 중국이 쫓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핵무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또 큰 이슈거리였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전쟁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로봇 이런 기술이 전쟁을 할 것이다. 무인화 전쟁 시대가 나온다 하면서 막 드론도 부각받는 것이고 실제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우크라이나의 통신 시설이 좀 마비가 된 상황에서 그 우크라이나의 수장이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 이 통신이 망가져가지고 무기를 활용할 수가 없다. 너네 그 스타링크를 써야 될 것 같다. 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원해주고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던 만큼 지금 이 시대에서는 결국 전쟁에 있어서 기술이 중요하고
기술에 있어서도 통신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통신 기반이 지상으로 원래는 깔려져 있었는데 이게 공격당하니 무용지물이라고 돼버리니까 그냥 우주로 쏘아버리는 거죠. 우주로 쏘아 올려서 위성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무기체제를 지금 또 미국이 굳건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이 우주항공 산업이 앞으로 그 시장성이 확실히 좀 클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반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이제 로봇이랑 자율주행 이러한 시장도 어디든 다 연결 지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통신 기반이 필요한데 이 또한 사람이 하나하나 다 가가지고 지상통신망을 깔기에는 또 인력 문제, 비용 문제, 시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그냥 한 방에 우주로 위성 통신망을 쏘아 올려서 구축을 한다면 로봇, 이런 자율주행과 같은 피지컬 AI 시장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이 통신 기반한 우주항공 시장을 우리는 좀 더 장기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도 사실 우주 상업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게 트럼프였던 만큼 이번 2기 때에도 일론 머스크와의 시너지를 내면서 또한 중국, 러시아 쪽으로의 견제를 하기 위함으로라도 우주의 이 패권 경쟁에 불을 좀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미. 네. 뭐 스타랩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배거든요.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작년에 네, 이미 기대감으로 그만큼 주가가 화성에 가버렸어요. 근데 비교를 굳이 하자면 국내 기업들은 아직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로봇 자율주행에서 공부했던 그 힌트를 그대로 접목시킨다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 기업과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기업 또는 미국의 또 아마존도 우주항공 시장으로 뛰어든다고 하니까 또 아마존이랑 그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기업 아니면은 좀 비교적 힘은 약할 수는 있지만 유럽에 이제 스페이스X 다음 주자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원랩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우선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랑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뭐 세트라가이 이런 기업도 있는데 혹시 뭐 또 있을까요? 2차 밴더로 이제 첨단 금속을 하는 HVM이 있고 이게 종목을 언급하기가 조금 그런데 걔네들은 2차 밴더가 대부분인데 1차 밴더로 그 라이프 시메틱스라고 있는데 그 회사가 껍데기는 되게 적자 회사, 부실 회사예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스피어 코리아라는 곳인데 그 스피어 US라는 곳에서 스페이스X하고 10년간 이미 거래를 했던 업체가 한국 지사 쪽으로 스피어 이제 코리아를 만들었고 걔네가 이제 마치 스펙 상장처럼 기존에 있는 껍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쪽에서 스페이스X의 물량을 댄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루머처럼 돌면서 주가가 꼬무작꼬무작 올랐는데 반신반의. 왜냐하면 워낙 실적이 안 좋고 너무 안 좋은 회사니까. 그런데 이런 스토리들을 일각에서는 팩트체크를 미국에서까지 하면서 자금을 집중하는 쪽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좋은 회사면 그냥 편하게 얘기할 텐데. 그렇죠. 이 기업이 적자가 좀 오래 지속됐던 회사죠. 네. 그리고 원래는 아예 상관이 없는 회사인데 이렇게 낼름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근거가 없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조금 더 다른 행보를 보인다라고 하면 체크해 두셨다가 단순히 재무제표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보면서 적자 기업인데 뺄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요런 숨겨진 내용들이 있다. 공부는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선인 시스템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외에 뭐 아마존 원웹과 좀 연결성이 있을 인텔리안테크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진짜 우주항공 시장의 상업화가 된다면 그 이후로 이제 돈을 실제로 벌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장기적인 호흡으로 관심을 좀 둬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김경준 부장님 모시고 월간 주포 시간 가져봤는데 저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산업을 꼽았고
저는 피지컬 AI 조선 신규 상장주. 네. 그래서 둘이 그래도 겹쳤던 게 피지컬 AI 네.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지컬 AI 저희 둘 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또 대표 키워드이자 대표 섹터인 만큼 여러분들도 우선시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12월 달에까지 너무 안 좋다가 그 신년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수익률 좋다라고 소문난 곳이 한국이잖아요. 그 쭉 이어지길 바라긴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을 저희가 해보면 뭐 인생이 그렇듯이 저희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고 계획대로 된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뭔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면서 뭔가 그 사이사이 선택들을 조금 슬기롭게 하면서 더 나아지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기간들이 있기도 한데 요즘에 분명히 특정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찍는 것마다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무조건 저도 제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된 적이 있나? 그리고 연말이 됐을 때 과연 연초에 내가 그려왔던 거를 연말까지 보유해서 수익률이 끌어올려진 적이 몇 번 있었나? 다 그때 강 건너고 산 건너고 해가지고 아둥바둥해서 요걸 달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되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그 안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 나실 테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면서 올해 장 함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2025년이 시작된 시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들 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좋은 흐름으로 시작된 만큼 2025년 진짜 다들 좋은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월간 주포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성공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와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 가득가득 공부해서 올 테니까요. 월간 주포 시간도 많이 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과 우리 여러분들의 2025년 대박을 기원하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